대만의 어느 한 거리, 캐리어를 끌고 길을 건너는 여성이 있는데 그 뒤를 의문의 남성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 네,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무방비로 여성분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어머, 대낮에.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행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3대1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치열한 대치 상황입니다. 와. 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래도 아주 의인들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범인은 벼랑간 모자를 벗는데 뭐 좀 당황한 것 같죠? 야, 세 사람이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한 명은 캐리어로 범인을 유인하고 다른 한 명은 무기를 찾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뭐야? 그리고 득템한 선풍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뭔가 또 바닥에서 주워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국자.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자를 식당이 들었습니다. 있었나 봐요, 식당이. 예. 자, 그리고 행인 B는 아까 여성분의 캐리어를 가지고 계속. 자, 이때 행인 D가 합류했습니다. 그건 스파이더맨! 삼단봉. 쇠막대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또 한 분이 더 가세를 했습니다. 4대1 대치 상황. 국자맨, 캐리어맨, 선풍기맨, 막대기맨. 대박. 4대1. 범인의 시선이 분산된 사이 자, 그랬더니 국자맨이 국자로 흉기를 내리쳤어요. 흉기를 내려쳤어. 와, 흉기 떨어졌어. 그리고 쇠막대기맨이 흉기를 치우고 캐리어로. 캐리어맨이 나이스. 풀파워 스윙으로 다 같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선풍기를 던지고 이제 완전 제압에 들어갑니다. 와, 대박 멋있다. 네. 멋지다. 멋지다. 멋있는 분들이다. 진짜 어벤져스다. 캐리어맨, 국자맨, 선풍기맨, 막대기맨이 힘을 합세해 순식간에 범인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생활용품으로 제압을 했네. 그리고 범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영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현실 히어로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칼에 찔린 여성은 행인저스 덕에 구조됐고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 없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사실은요. 저 중에 세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남자가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덤벼드신 거죠. 세상에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세 명 아버지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인저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갑자기 나타났던 한 분은 진짜 또 다른 용감한 행인이었고요. 제일 먼저 이 위기에 처한 여성을 발견한 사람이 이 국자를 든 아버지였습니다. 캐리어맨 선풍기맨이 아들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자가 어디서 나왔냐? 차에 있었던 겁니다. 차예요? 식당 하시나요? 식당 가시는 분들은 아니고 교회 행사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행사에서 이 냄비와 국자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중에 아버지가 또 용감하게 딱 제일 접근해서 손을 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캐리어맨, 선풍기맨, 막대기맨이 각각 범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에 국자맨인 아버지가 다가가서 흉기를 든 손목을 내려쳤어. 흉기를 놓친 범인을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제압을 한 거죠. 정말 마치 훈련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아주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자세가 진짜 어벤져스 같아요. 무기가 다 달랐어. 대단한 장면을 봤는데 이 남자가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이 가방에는 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살인 미수와 상해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저 국자 너무 신박한데 뭐 국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걸로 뭐 진압했던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지금 요즘은 이렇게 경찰 장구들이 잘 나와서 삼단봉도 있고 테이저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에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이용했던 게 이제 저희 승용차 뒤에 보면 야구 방망이, 그다음에 그 당구 킥대, 손잡이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들어가고 제압하고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 빈손으로 안 간다는 게 사실 누구 어디 갈 때 보통 선물 갈 때 그런 말 하는데 야, 조직폭력배장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몽둥이 들고 빈손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죠.
파출소 앞.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요. 후진 주차로 쭉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들고 비틀비틀 걷는 남성. 네, 비틀거리다가 화단 근처에 일단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뭐지? 약간 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막 목을 잡고 막 했는데. 괴로워해요. 겨우 일어나 파출소로 이동합니다. 자, 파출소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 문만 문 하나만 더 열면 되는데 여기서 쓰러집니다. 문 바로 앞에서 쓰러지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들이 나오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하임리퍼. 네. 어머,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 뭔가 지금 목에 뭐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하임리법을 실시해서 나왔나 보다. 예. 자, 콜록콜록하면서 뭔가를 토해낸 이후에 좀 숨통이 트입니다. 와, 다행이다. 자, 그리고 순찰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합니다. 이동 중에도 계속 구토를 하고 저 봉지를 계속 잡아주시네. 침착하게 대응한 경찰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2024년 8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항생제를 먹고 격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과민성 쇼크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쇼크는 호흡곤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고요.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후두부가 막혀가지고 부어서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의 우려도 있고요. 이게 심각한 증상으로 이게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직접 운전해서 이제 병원을 가고 있던 중에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병원까지 못 가고 근처 파출소로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분도 안 돼가지고 손톱이 막 다 까이고 막 머리 두피가 다 까질 정도로 야 이거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 차를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옆에 파출소가 있으니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파출소로 잘 왔네. 말은 안 나오지. 그러면 걷기도 힘들지. 그 바깥에 있는 문을 자꾸 쓰러진 거예요.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먹은 게 올라오잖아요. 마침 그게 토가 되면서 숨이 터여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속의 남자분은 10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네. 어쨌든 저분은 경찰관들 덕분에 제 시간에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어느 식당 안 일행과 밥을 먹던 남성이 불편한 듯 허리를 만지작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풀썩. 그러더니 예. 그리고 벼란간 쓰러집니다. 뒤로 벌렁 누웠어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고개를 들어봤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기도 확보해야지. 네. 자, 그런데 창가 쪽에 앉아 있었던 두 남녀가 일어나더니 황급히 달려옵니다. 소름 돋았어. 네. 그리고 여자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있던 남자분은 119로 전화를 합니다. 맥박을 체크하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노련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앉아있던 남성도 기도를 확보하고 여성은 심폐소생술. 무슨 소방공무원 이런 거. 예, 맞아. 근데 그러면서-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다. 그죠? 숙련돼 있어요. 능숙하게. 실어서. 예, 남자분이 기도를 확보하고 있고, 예, 이러면서 점점 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찔움찔하면서, 예, 의식이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남성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구급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급대도 빨리 왔네요. 예, 이 두 남녀는 조용히 돌아가서 이제 또 마저 식사를 하게 다행이다,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
눈도 흰자로 다 돌아가 있고 막 일찍 보니까 숨도 안 쉬고 막 되게 당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런 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빨리 뛰어오는데 진짜 너무 빠르게 와서 자기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슈퍼맨하고 슈퍼그리우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두 남녀의 정체가 아주 대박입니다. 여성분은 킥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었고 와. 남성분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새내기 경찰관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빨랐어. 뭔가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었어. 근데 실제로 이런 응급 현장이 경찰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두 분이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냈죠. 네. 2022년에 같은 시기에 경찰에 입직한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함께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 텄고요. 그런데 두 분이 근무지가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구미였어요. 아유, 멀다. 롱디 요즘 말로. 예, 주말에 이제 구미로 오셔서 이제 데이트를 하시던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대응을 하신 거죠. 예. 너무 뿌듯한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마음도 들고 경찰에 들어온 게 너무 저는 만족하고 1년도 안 된 경찰관이지만 일상 속에 항상 저희 경찰관들이 언제나 가까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상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 정도 되면 표창이 아니라 둘이 근무지를 맞춰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지, 표창보다. 그럼 더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보통. 아니, 그러면 서울이라도 같이, 지역이라도 서울 쪽으로라도. 맞춰줘야지. 네, 네. 롱디 힘드니까. 근데 두 분이 여전히 커플로 지내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예. 2024년 여름 새벽의 한 편의점. 이 저 알바생인데요. 일일 알바생입니다. 그 단말기하고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뭘 맞춰봐요. 예, 그러더니 땡땡페이에 접속을 하고 아. 바코드를 삐빅하더니 충전을 했어요. 자기 휴대폰에 이 땡땡페이를 50만 원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탈탈 털어가요. CCTV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 100만 원을 훔친 알바생. 점주는 경찰에 신고 후 새로운 알바생을 고용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알바생에게 이런 문자를 남겨요. 안 좋은 일을 당한 상태라 트라우마가 생겨서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이면 되죠 하면서 꼼꼼하게 예, 신원 체크를 하죠. 저 가짜. 예.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이 새로운 일일 알바생 출근을 해서 또 뭔가를 막 뒤적뒤적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CCTV가 나갔어요. 일일 알바생이 CCTV 선을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땡땡페이 교통카드에 40번 이상 충전. 대박. 무려 350만 원을 절도합니다. 하루 만에 두 사람에게 절도를 당한 편의점 점주. 혹시 이 두 사람 뭐 아는 사람이야? 얘들 짜고서 이런 걸 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남성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예, 남남사입니다. 예, 그냥 일일 알바생들인데 공교롭게도 한 편의점에서 두 사람이 연속으로 이 편의점 점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편의점 점주가 이제 전날 알바생한테 절도를 당하고 알바생 B 씨를 뽑으면서 전날 입었던 피해를 설명까지 해주고 신분증 사진까지 받았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 신분증의 소유자 B 씨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 저지르고 나서 구속된 거죠. 어차피 나는 구속될 거니까 요거라도 훔치겠다 요 마음인가? 계속 범행을 하고 다녔다고 해야 되죠. 와.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은 B 씨의 추가 범죄 혹시 더 있나 여죄 수사를 통해서 추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절도범 A 씨는 도주 중에도 일일 알바생으로 화성, 청주, 전주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3건의 절도를 더 저질렀고 범행 2주 만에 검거됐습니다. 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검거된 A 씨 왜 저랬을까요? 본인 주장에 따르자면 생활비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력을 보아하니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상 절도 혐의,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나요? 어떻게 돼요? 편의점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네. 본사 측에 문의를 했어요.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편의점 절도 방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편의점 본사 측의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례는 보상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저 사람들이 강도였으면 이제 뭐 네. 보험을 강도죠, 할 수 저게. 있지만 고용을 해서 뭐 거의 사기처럼 당한 거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절도범이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절도범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으면 되죠. 지금 어디다 썼어요?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절도범으로부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월 평균 약 2,500건, 하루 평균 약 8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범죄, 바로 스토킹입니다. 2024년 9월 어느 한 미용실 안. 손님들도 계시는데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뭐예요? 타카야? 드릴? 저기 이제 길이 한 3cm 되는 멍키 스패너를 들고 들어옵니다. 저거 통 쇠잖아요. 네. 자, 그리고 미용사를 위협합니다. 뭐 왜 저래? 그런데 갑자기 때렸어? 머리를 가격해요. 머리를 깎다 말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미용사분이 자, 그러더니 말리는 직원도 둔기로 폭행하는데 아유, 진짜 왜 저러냐. 그리고 이제 미용사가 원래는 타겟이에요, 지금. 어떡해. 왜 저래. 미용사를 따라서 나갑니다. 밖에까지 나왔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나서요. 근데 말리는 시민들까지 폭행을 합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머머. 심지어 의자를 집어던지기까지 하는 남자. 스토킹이 아니라 그냥 폭력인데. 네. 완전? 제압을 해버려야지, 우리가. 네, 지금 뭐 주차장 있는 데서 한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어요. 저런. 그러더니 이제 뭐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합니다. 네, 나 오늘 사고 치고 감옥 갈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하니까 오라고.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태도에 변함이 없는데요. 경찰한테도 막 위협을 합니다. 퇴주한데 또 망했어. 눈이 돌았네. 눈이 돌았어.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가 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떡해. 이 사건의 경우는 50대 남성이 미용실 직원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어이가 없는데요. 이 남자가 이 미용실을 처음 찾았던 것이 20년 전이었어요. 완전 단골이에요? 20년 동안 스토킹을요? 20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이 남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사람이 15년 만에 미용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들어갑니다. 가서는 이 남자가 자기를 알아버리라 생각을 하고 반가워요. 나랑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20년 전에 아까 만났다고 하셨다는 게 교제가 아니고 그냥 손님과 뭐 그 미용사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고객과 손님으로 만난 거였고,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예 뭐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여성 미용사가 혹시 누구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은 아니 나를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라는 그런 섭섭함을 이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15년이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 피해 여성은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번번이 거절했는데요. 사건 당일에 이 남자가 가게로 무려 24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화를 바꿔주지 않으려는 직원. 아까 또 직원 한 분이 있었죠.
예, 그 직원하고 또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둔기까지 들고 미용실을 찾아온 데다가 범행 중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나 오늘 감옥 간다 이렇게 말한 목격자 그다음 진술까지 확보가 됐고요. 또 둔기로 때린 걸로 봐서는 살인 미수까지 적용을 한다면 징역 한 3, 4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굉장히 편집증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대화만 나누고 있어도 또 둘이 모여서 나를 욕하는구나, 흉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주 그 왜곡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상대방의 태도가 거절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특히 이성관계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례들을 보면 가장 많은 거는 관계 집착형이거든요. 뭔가 서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보고 헤어지자고 여기에 이제 분노해서 스토킹하는 경우가 관계 집착형이고요. 애정 망상형 스토킹은 일방적으로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라고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사귀는데. 네,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제안했는데 내 요구를 거절했어. 이것이 이제 스토킹의 발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스토커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성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소유물? 네, 소유물, 성적 대상물. 그래서 내가 요구하면 따라와야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거절해. 자기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견뎌내질 못해요. 여기에다가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격성과 폭력성이 대단히 강하게 잠재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폭발하면서 저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나온 것이죠. 2024년 8월에도 만나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10대가 있었습니다. 한 여름 아침에 등교하는 여학생. 여학생이 앞에 가고 있고 뒤에 남학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누가 쫓아오는 걸 확인하고 여학생의 발걸음이 좀 빨라지죠. 어머 어떡해? 자,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막 달려와서 뭐야? 예, 여학생을 때리려고 하는데 손에 뭐예요?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자, 이 여학생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잠시 폭행을 멈춰요. 그리고 왼손에 망치를 들고 오른손으로 뭘 뒤적뒤적하죠? 차분히 대화하는 듯 싶더니 갑자기 달려드는데 가방이라도. 네. 자, 도망가는 여학생을 쫓아가면서 이제 남학생이 때리는데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말려주신다, 말려. 예, 현장을 목격한 이제 시민들이 남학생을 제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여학생이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남학생을 제압하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예, 이 남학생이 제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여학생은 괜찮나요?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요? 여학생 뭐 피를 많이 흘리긴 했습니다만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10대 학생이었습니다. 저걸 진짜. 이유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가해 남학생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1년 전부터 학교 선후배로 이제 알고 지내면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스토킹이 시작됐다 그럽니다. 세상에. 방학 때 못 보니까 막 더 이렇게 망상을 했나?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거는요.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은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쵸. 저 정도면은 학교를 다닐 정도면 경증의 지적 장애면 정상적인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시선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시민들이 남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다 진짜로. 나중에 뭐 어떤 범죄가 또 생길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제가 그동안에 현직에서 그 연쇄살인범이나
진짜 살인의 의도를 가진 자들만이 했던 대화 내용들인데 학생에 비해서 나왔다는 게 저도 굉장히 충격스러운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남학생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요. 칼이나 다른 종류의 흉기들이 여러 개가 나왔고 과거에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본인의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남학생은 이미 스토킹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저래. 아, 예. 근데 신고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 가해 남학생의 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남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남학생 하는 말이 자기가 저 여학생을 해치고 자기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근데도 저렇게 할 때까지 뭐 조치가 없었나? 그냥 근데 계속 스토킹을 했으면 알고 있으니까 계속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학생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 경찰은 여학생의 이 사실을 알렸고 이와 동시에 남학생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남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괜찮아져서 나와서 저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가해 남학생은 정신병원 입원 20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퇴원을 늦출 것을 계속 설득을 했지만 본인 남학생의 강한 퇴원 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오게 된 거죠. 이 정신보호법에 보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한 그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호 입원이라고 해서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표적이겠죠. 동의를 받아서 역시 전문의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비자발적인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입원을 해야 할지 이걸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강제 입원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입원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미성년자에다가 그 질환의 종류가 뭐 조현병 등이 아니라 지적장애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마도 병원에 가서는 얌전히 있었겠죠. 그리고 나를 좀 내보내 주세요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을 테고요. 그럴 경우에 그 위원회가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을 계속하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남학생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법원에 출석하는 날 여학생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가해 남학생이 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이게 뭐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시욕이죠. 아직 어린 10대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대낮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질렀잖아요. 그 범행 자체가 이미 뭐 감추고 숨기고 이럴 의도는 전혀 없어요. 난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라는 어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세다, 나는 강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닐까. 두 번째 가능성은 지적장애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범죄의 원인과 지적장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지적장애는 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그 수단을 조금 덜 치밀하게, 덜 효율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범행 이후에도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좀 더 선처를 받고 형을 줄일까. 이제 그런데 지적장애 때문에 만약이라도 저 학생이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은 저 범행 자체가 꼭 여학생과의 관계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여학생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빠도 신고도 예. 했고. 가정에서도 불만이 많고 뭐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고 자기 삶 자체에 희망도 없고 그런 것들의 하나의 그 어떤 촉발 요인 방아쇠가 그냥 여학생이 된 것일 가능성이 죽이고 있죠. 그래서 나도 죽을래.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난 끝내고 싶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냥 네라고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약간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촉법소년 그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 촉법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처벌을 이 사건 아직까지 이제 판결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살인의 의도 고의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라서 이 소년법 적용에 따라서 확정형이 아니라 부정기형, 단기, 장기로 나뉘어서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3년, 장기 6년. 즉 3년까지는 이제 반드시 형을 살아야 하고요. 이후에는 그 교도소에서의 자신의 행형 성적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6년까지. 안 그러면 그 전에 뭐 이러한 어떤 그 형량이 일반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만약에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보는지 여부 그리고 지적 장애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형량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포착된 또 다른 현장. 한 여성이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바짝 쫓는데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뒤 돌아봤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고개 숙이고 딴짓하는 남성. 그 남자가 계속 따라가요. 근데 거리가 좀 멀어지다가 결국에 이제 집을 가던 여성이 도중에 멈춰 섭니다. 112 빨리. 자,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자 남자가 옆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여자분이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너무 좀 예민했나? 하고 이제 그제서야 좀 안심하고 집으로 가는데 나왔어. 자, 이때 다시 나옵니다. 여성이 의심을 거두고 가기 시작하자 다시 쫓아가는 남성. 어떡해. 이때부터 이제 숨바꼭질이에요. 여성이 사라지는 걸 보고 뛰어. 예, 이제부터 뜁니다. 옆 골목으로 빠지니까 이제 쫓아갔고 계속 따라갑니다. 사람이 너무 없다. 사람 진짜 어떻게 하나도 없지? 야, 저거 집까지 쫓아가네, 정말. 네. 결국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문 닫으려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 남자가 제 뒤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해, 너무 무서워.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 남자가 주랭랑을 칩니다. 어떻게 집을 알았잖아, 근데. 네. 집을 알게 된 거죠. 어떡해. 15분 동안 쫓아갔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도망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본인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식칼을 들고 다녔고요. 그럼 장난 아니야. 잘 때도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이유는 알까. 자기 집까지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 집을 알았으니까 어딘지. 이게 뭐 아침 시간이지만 이 여성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그죠?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네, 일이죠. 아무도 없고 이러면 네. 보통 저러면은 뭐 저는 옛날부터 전화를 한다거나 뭐 아빠 다 왔어 뭐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식의 예방법들이 많이 이제 알려졌었어요. 네. 누군가가 통화를 하면 나를 쫓아오다가도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들킬 수 있겠구나. 네네. 이것이 예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상당히 범죄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통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작정했다거나 혹은 범행의 경험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대방이 이곳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통화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나에게 어떤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 그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신고에도 좀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 좀 밝은 곳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위험을 감지하시면 가게로 들어가셔서 저는 집에 갈 때 요즘에 그 어플 사용해요. 어플 네네. 있잖아요. 그거 켜놓으면 집에 갈 때까지 설정해 놓으면 그거를 만약에 비상시 누르면 뭐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주변 CCTV 불 켜지고 가로수 네. 불 켜지고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갈 때 혼자 갈 때 좀 무서울 때 그거 켜고 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남자가 열흘 만에 체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잡아보니까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야, 직업군인이요. 너무 무섭다. 저러면 직업을 박탈해야 되지 않아요? 저게 무슨 직업군인이야. 근데 이 영상을 두고 자,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집 앞까지 쫓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주랭랑을 쳤습니다. 집을 알고. 자, 과연 이 남성은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어렵습니다. 왜요? 자, 스토킹 처벌법에는요. 몇 가지 스토킹 행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될 가능성 또는 그 행위 이후에 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처벌 요건은 없어요. 그래서 일회성 이런 미행 또는 따라가기 이런 것들이 스토커로 처벌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 저건 무슨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그 뭐 경범죄에서 공포심, 두려움, 조장 뭐 이런 정도지. 본인 진술에서 뭐 나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갔다라고만 한다면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위로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예, 이 남성의 경우 주거 침입죄로 일단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이제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군 형법에 따로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형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은 피해자가 불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게 뭐 횟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스토킹 행위 처벌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모호하다, 그다음에 주관적이다. 그래서 4가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스토킹 행위가 입증이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첫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명확하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가는 행위 명확하죠. 뭐 선물을 보낸다, 원치 않는 것.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스토킹 행위예요. 또 연락을 한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을 경우 그건 스토킹이에요. 세 번째 요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걸 느꼈다. 근데 피해자의 말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정말로 그럴만한 사정인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이 세 모두 적용된다 볼 수 있죠. 문제가 4번째예요. 4번째가 뭐냐면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통상 1회는 반복이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 행위는 반복은 아니죠? 1회죠? 하지만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분이니까. 예. 그러면 그 지속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오래 되어야만 지속성을 인정하느냐?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행위에 대해서 집 앞까지 왔으니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니 이게 주거 침입죄가 아니겠느냐라고 경찰은 의유를 한 것이고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관악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잖아요. 여성을 쫓아가서 그 원룸에 들어가려는 순간 예, 여성이 문을 잠그는 바람에 못 들어간 행위. 이때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스토킹 행위가 적용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속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이 판례가 좀 더 쌓여서 저 정도 15분 정도면 지속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아마 좀 판례가 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진짜 영상에서는 소리를 질러서 저 남자가 도망갔으니까 다행이지. 저 사람이 뭐 막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무섭게 군인이니까 밀고 들어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법은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가 엄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범죄 자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에 착수를 해야만 기수건 미수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과연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느냐? 다른 범행은 입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입증된 것이 주거침입죄. 입증하기가 어렵구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없고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토킹법이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 지체되어 왔는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없어진 것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2의 스토킹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답답한 실정이죠. 이건 뭐 제대로 된 법인지 아닌지 좀 답답하긴 해요.
자, 여기는 검찰청 민원실입니다.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다가 무언가를 꺼내는데 쓱 보니까 낫이 있어요. 오른손에 낫을 들고 있습니다. 어머, 근데 엄청. 이 사람은 벌금형을 받고 술을 먹은 채로 민원실을 찾아온 거예요. 섬뜩하다. 진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112에 긴급 신고가 됐고 흉악범 대응을 위해 무장하고 출동하는 경찰. 자, 그리고 사건 현장으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이쪽에서도 안심하겠다. 자, 이제 낫을 들고 이제 경찰과 마주칩니다. 자, 일촉즉발의 상황. 빨리 쏴야죠. 자, 이제 테이저건 발사. 낫을 휘두른 순간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좀 버텨요. 테이저건을 맞고도 버티는 난동범. 그러다가 이제 중심을 잃고 결국에는 쓰러지긴 하네요. 전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인을 이제 제압했습니다. 이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을 찾은 이유는 작년 5월에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나 그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나 그냥 교도소에 보내줘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저는 빌 거면은 맨손으로 가서 이렇게 빌어야지 왜 낫을 들고 가서. 그러게요.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도소 가겠다 이거죠. 그렇죠. 벌금형 돈은 못 내겠다 이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꽤 많이 발생합니다. 교도소 그래요? 보내달라는 이유로 범죄를 일부러 보이는 데서 저지르고 경찰관 앞에서 범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거든요. 좋아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네, 사회에선 자기가 있을 때도 별로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교도소가 나 이러면서 근데 그냥은 못 가니까 범죄를 저질러야 가니까 교도소 가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근데 발생해요. 진짜 막 외국에 있는 교도소들 보면 되게 안 좋은 교도소들 맞아.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교도소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싶은 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이게 교도소 내부 사진이나 요즘에 이렇게 한다 뉴스를 보면서 댓글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밥 더 잘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 교도소가 시설이 좋아야 되는 혹시 어떠한 또 그런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교도소의 그 운영 목적 자체가 범죄 예방이잖아요. 재범 방지.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의 그런 교정 철학은 겁나고 싫어서 다시 교도소 안 가려고 범죄 안 저지를래. 이러한 이제 심리적 효과는 상당히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히려 교정 프로그램 내에 있으면서 교육도 받고 내가 무엇인지 발성할 기회도 찾고 그런 가운데 심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개전의 정도 생기고 또 사회 적응도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교도소 시설을 가능한 한 조금 더 사회 시설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집유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네. 또 공무집행 방해인데 이분 뜻대로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단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죠, 이번에는. 흉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럴 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죄가 적용이 됩니다. 징역 7년 이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텐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꿈이 이루어지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래 거 교도소 갈 수 있게 됐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이 좀 바뀌어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 받고 원하는 대로 교도소 가게 되었는데 네.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합니다. 가고 싶었는데 10개월은 아니었던 10개월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나는 서너 달 정도 가고 싶었는데. 6개월 정도 생각했는데 10개월은 많다. 그분 무슨 감옥을 캠프인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교도소 가고 싶었던 게 그냥 교도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벌금 대신에 돈 안 내고 교도소 가겠다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징역 10개월 가고 그 전에 내야 할 벌금은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 10개월은 너무 길어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항소심에서 그 소원을 들어주긴 들어줬어요. 어떻게? 그 징역 10개월은 안 깎아주고 그 징역 10개월을 집행유예 2년형. 집행유예. 그럼 교도소 아니 왜 소원을 안 들어줘? 그러게요. 교도소는 네, 가게 해줘야지. 못 갔네요. 네. 아니 그럼 저분 지금 감옥에 안 계시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네요? 2년 동안 유사범죄 안 저지르면 안 가게 되는 거죠. 6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내야죠.
아, 불안하다. 네. 벌금을 안 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추징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안 내게 되면 체포가 돼서 영장이 나오면 구치소에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노역을 유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 그래서 노역 혹은 사회봉사 중에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야 되구나. 2024년 여름 4개월간의 삽질. 대체 왜 지하로 깊게 파놓은 의문의 통로가 발견되는데 이런 구멍이 있는 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창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통로가 발견된 창고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고 삽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눈 치울 때 쓰는 삽 아니야? 네. 그래서 열려 있는 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자, 이 뭐 도르래에 뭐가 좀 연결이 되어 있죠? 용도를 알 수 없는 모래주머니가 잔뜩 쌓여 있고 공중에 도르래가 달려 있는데 천장에는 환풍기가 붙어 있고요. 마약? 자, 뭔가 지금 뭐 작업을 한 느낌인데 그 바닥을 들여다 보니까 아까 사진이 요겁니다. 네.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나무 발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 깊이가 무려 4m나 되는 높아면 4m. 땅굴입니다.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 내려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땅굴이 나왔어요. 내려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땅굴이 나왔어요. 열차까지 이렇게. 네, 레일이 깔려 있고 땅굴의 길이가 17m나 파여져 있었습니다. 7m? 네,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찍으러 들어간 분이 헉헉 소리를 내는 게 이게 높이가 90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숙이고. 네, 이렇게 숙여서 네.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힘이 많이 듭니다. 벽에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17m 거의 다 이제 다다르니까 끝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뭐지?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네. 그 땅판 모래들 다 어떻게 꺼냈죠? 자, 이 땅굴은 4개월에 걸쳐서 지금 완성이 된 건데요. 잘 만들었다, 4개월 만에. 네. 근데 왜 땅굴을 팠을까요? 야, 이거는 레일까지. 네. 저 멕시코 미국 국경에 가보면 엘차포 마약 운송하는 터널이 저 유사하게 생겼는데. 멕시코 아니죠 지금? 멕시코는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이고 이 땅굴을 판 이유는 바로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름? 네. 유전이 있어요, 저기? 저 있잖아요. 주유소로 가는 그 기름관. 송유관. 네, 송유관이라고 하네. 거기를 이렇게 파서 빼가는 뭐 그런 거 뉴스 본것 맞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땅굴을 파기 위해서 가담된 인원이 모두 9명입니다. 그 공범들 중에는 한국석유공사 출신의 직원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한국석유공사 직원 덕분에 범행 장소, 설계 도면, 작성, 석유관 배설 지점, 그다음에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기 영상에서는 이제 17m 정도의 땅굴을 봤다고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들이 판 땅굴의 길이가 전체가 25m였습니다. 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송유관까지 땅굴을 거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빼내는데 추가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비용이 서로 이 공범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 예상을 못했구나. 추가 비용이 더 들 거라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혹시 이 갱도가 무너질까 봐 9m 정도를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17m인데 실제로는 이제 송유관에 닿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송유관 뚫는 비용에 대해서 네가 내라 내가 내냐 뭐 막 이러면서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다 범행 준비까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다 못 뽑고 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도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땅굴을 판 다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렸던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름을 훔치려고 송유관 근처 모텔을 아예 째로 빌려 땅굴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서 송유관 기름절도 관련해서 특별 단속을 이어가면서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훔쳤다고 해도 파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파나요? 어디에 팔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주유소를 하나 통째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파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당들의 경우에도 이 범죄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주유소를 임대를 해놓고 아예 석유를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 범행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짜 석유를 얻어다가 자기들이 팔아서 돈을 받는. 근데 지금 저 정도를 팔 거면 기계를 이용해서 팠겠죠? 그러게. 그리고 저것도 팔 때 소리도 좀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고 땅 파야 되고 이거 퍼날라야 되고 그러면 사실 좀 기계가 클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안 들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인들은요,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요, 삽과 곡괭이만으로 순수하게 수작업으로만 팠던 겁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해도 좀 직업을 에이스가 될것 삼으시면은 같은데. 에이스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17m 파져 있는 이곳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요양병원, 아파트 등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땅굴이 파진 거예요. 야. 그리고 지금 저 길이 지나가는 곳은 4차선 도로 바로 아래. 무너졌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죠. 처벌 받았겠죠? 당연하죠. 네. 처벌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송유관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유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맞아, 또 맞아. 사고가 나면 큰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범은요, 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 이제 석유공사 출신 두 사람. 공범인데요. 4년 6개월형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리는데요. 2019년에 멕시코에서도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들이 있었는데요. 아휴, 참. 영상 한번 보실까요? 멕시코 이달고주. 지금 막 뿜어져 나오는 저게 물이 아니고 기름입니다. 송유관을 잘못 건드려갖고 지금 구멍을 통해서 막 기름이 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자 막 기름이 터지니까 무슨 뭐 유전 발견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손에 그치. 양동이를 들고 야 공짜 기름이다. 아이고. 이거 빨리 받아가자. 아, 진짜 양동이에 막 위험하지. 기름 위험하다. 보이죠? 라이터만 켜도 난리 날 텐데. 그쵸? 잠시 후 우려했던 대로 결국 화재가 발생하고 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고 지금 뭐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어떻게 훔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가지러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사고를 당해요. 네, 14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기름이 막 새니까 그냥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저게 몰려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도둑 때문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건처럼 저 멕시코에서 큰 돈을 벌겠다고 송유관을 이제 뚫어서 기름을 이제 빼내려던 범인들이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훔치지 못하고 사고가 크게 번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저 주민분들이 모르셨던 게 이 송유관은 아주 강한 압력으로 그 기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구멍이 뚫리거나 저렇게 기름이 분출된다는 거는 곧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누가 꼭 불을 붙이지 않더라도 유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작은 스파크만 나도 엄청난 화재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몰려들었던 800여 명의 주민, 그중에서 140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80여 명은 아주 중화상을 입는 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주유소가 폭발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저기 지금 막 기름이 튀었으니까 그게 다 불이 다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분수처럼 뿜어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죠? 네. 이 송유관 절도는 단순한 절도 행위라고 볼 수 없고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위험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현장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거리. 도로 정비 작업을 하던 인부가 땅굴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인부를 구출하려 아스팔트 도로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제 도로 위에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겠다, 진짜.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커다란 땅굴 사이로 지금 누군가가 구조되고 있죠? 다행이다.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서 겨우겨우 이 남자를 구출을 해냅니다. 무려 8시간 만에 구출된 남성. 자, 일단은 잘 버텨서 다행이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작업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수 치고. 막 안도의 박수를 치고 소방관 분들,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줬는데 며칠 후에 인부의 동료들이 검거가 됐다. 인부가 구출이 됐는데 그 동료들이 검거가 됐어요. 왕따요. 마지막에 동료들이 왜 체포가 된 거예요? 보신 것처럼 정말 기적같이 인부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밝혀진 사실이 너무 놀라웠는데요. 사실 저 사람은 인부가 아니고요. 공사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은행을 털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갇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출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다 들킨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공범들이 있었고 다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공범들이 서로 의리가 없이 뭐 서로 막 헐뜯고 이제 체포가 되면 범죄를 미루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공범들은 조금 의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죽일 순 없으니까. 네, 그럼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먼저 체포된 동료들 있죠. 그 동료들이 가까스로 무너진 땅굴에서 먼저 탈출한 뒤에 남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동료의 목숨이 그 중요했네. 동료들도 회의 오래 했겠네. 그죠? 야, 지금 쟤를 말이야. 거의 다 파는데? 신고를 하면 우리도 잡힐 수 있는데 신고 안 하면 쟤가 죽어. 신고 안 하면 쟤가 죽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의리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잘 없는데. 잘 보시면 사고잖아요. 구출했어요. 그럼 끝나야 될 텐데 약간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누군데 거기 왜 있어? 라는 그 의문점을 그대로 찾아 들어간 거거든요. 설명을 잘 못하니까 결국 모든 전모가 밝혀진 거죠. 그렇죠. 뻔하죠. 뭐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었냐고 했는데 공사는 무슨 은행 찾고 있었는데 뭐 공사를 했겠습니까? 비밀 공사입니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당들의 행적을 더 찾아본 이후에 은행 절도 미수 사건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상점을 임대를 했는데 상점 200m 내외에는 두 곳의 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고 4일 뒤가 이탈리아의 공휴일이었거든요. 쉬는 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절 같은 이제 그 연휴 기간이었었는데 그때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충분히 범행을 할 수가 있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일당들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 절도 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점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죠. 야. 새벽 3시경 여수의 한 횟집. 수조 위에 뚜껑을 자세히 보시거든요. 이거 왜 갑자기 어떻게 뭐야? 자동으로? 갑자기 수조 뚜껑이 떨어집니다. 3주 뒤 새벽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엔 저쪽 반대쪽. 또다시 수조 뚜껑이 날아갑니다. 물고기가 튀 나왔나? 힘센 물고기들이. 네. 저거까지 할 수 있는 물고기 상어 아니에요? 아니 가끔씩 있어요. 진짜. 상어. 뛰어나오는 고래고기 뭐 이런 거. 그 뚜껑이 열린 이후에는 반드시 물고기가 죽은 채로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CCTV에 범인이 포착됐는데 열리죠? 뭐야? 고양이? 뭐가 들어가죠? 뭐 들어간다. 저거. 꼬리 있었어, 꼬리. 뿔이 있었어. 자, 뭐... 꼬리가 달린 검은 생명체가 수조 안으로 들어가고 아, 고양인가? 자, 그때 또 나왔어.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와. 뭐지? 뭐지? 뭘까? 뚜껑을 열고 수달?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박인데, 그러면. 자, 이 검은 물체의 정체는 뭘까? 바로 수달입니다. 수달 맞죠?
진짜 수달이라고요? 진짜 수달이라고요? 아니 수달이라고요? 수달이 도시까지 어떻게 와지? 대박. 그동안 물고기가 사망했던 이유는 바로 이 수달이 새벽 시간에 와서 먹이 사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냥 얼마나 쉬울까? 물고기 전문가 맞았네. 사냥 와. 그냥 사냥이 아니죠. 네. 백화점. 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아니. 야 어떻게 저길 찾았어요? 똑똑이. 이 멸종 위기종 수달이 횟집까지 찾아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와, 이거 현장입니다. 전문적이에요. 네. 네. 아, 물고기 물고 나가죠. 세상에. 네. 사냥 너무 쉽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잠에서 잠궈놔야겠다 진짜. 너무 쉽게 지금 물고기를 입에 물고 도망가는 여기서 수달입니다. 바닥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럼 집행유예로 안 되는데. 지금 상습범이에요, 저러면. 네, 이게 저 한 1년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작년 2월에 여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수족관이 깨져 있고 생선이 한 마리씩 이제 없어지는 사실을 사장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사람이 훔쳐가나? 네, 그래서 내가 CCTV로 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CCTV를 유심히 봤는데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범인이었습니다. 와. 와. 아니 어떻게 야생의 끝이네요. 네. 야생이 정말 살기 힘든 곳이 야생인데 네. 도시까지 와서 먹이를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능이. 아니 바로 앞이 바다였나? 어떻게 왔지? 저 사장님이 추정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리상 인공호수가 인근에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인공호수로부터 저 횟집까지는 큰 도로 4개를 거쳐와야 됩니다. 근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수달 같은 동물이 오리라고 예상을 못 했었대요. 근데 결국 그곳밖에 없다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떡해. 근데 사실 사장님도 너무 안타깝지만 네. 수달도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목숨 그러니까, 걸고 어쩌겠으면.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도로를 막 4개씩 건너와야 되니까. 로드킬을 당할 수도 맞아. 있는 거고. 이 동물들이 진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저렇게 로드킬 당하는 수달이 네. 약 211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와. 211마리. 저렇게 큰 대로를 4번씩이나 이렇게 건너야 하는 수달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사냥하러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딱 이제 호수에 딱 갔는데 새끼 수달들 5명이서 그걸 놔둬주는 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너무 딱한 모습이 있으면 참 어떻게 되지? 천연기념물이고 이러니까. 수달도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근데 사장님도 저게 생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떡하죠? 근데 이제 뭐 하필이면 또 수달이 물어가는 저 생선들이요. 비싼 거. 그 시가로만 계산이 되는 네. 돔, 아. 뭐 도다리, 우럭 이렇게 이제 값비싸고 맛있는 맛을 이런 안 해. 맛을 아니까 여기서 가져간 거죠. 아울렛이었다니까. 네. 뭔가 저 수달이 좀 입맛이 까다로운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뭔가 이 횟집에서만 딱 와서 수달이 가져가는 수달픽. 수달픽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오히려 뭔가 요거를 마케팅으로.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네. 수달이 입맛이 까다롭지 않냐? 다른 횟집 다 놔두고 우리 집만 와서 수달이 선택한 유일한 횟집. 수달픽 돔. 나도 맛보고 싶어요. 좋은데? 좋아 보여. 집 이렇게 해서 돈줄 내주시면. 홍보 포인트는 되겠네. 가게 이름 수달 횟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꿔서. 근데 사실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정말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장님께서도 그냥 복덩이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마리만 잡아가는 수달을 보고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달이 좋아하는 생선을 위주로 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만 딱 수저에 넣어놓고 퇴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따뜻해. 계속해서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코너는 남녀노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권일용의 범죄규칙
자, 경찰에 가장 친한 친구는 테이저건입니다. 경찰이 가장 친한 친구 테이저건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항상 테이저건과 권총 뭐 이렇게 항상 골고루 갖추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이저건이 사용된 사건의 영상인데요. 자, 지금 정자 아래에 앉아서 한 남자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대치 중인 남성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 주시라고. 칼을 휘두르는 남성에게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남성이 행패 부리는 곳은 바로 유치원 앞이었죠. 왼쪽에 노란색 건물이 유치원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칼을 든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결국 테이저건을 꺼내드는 경찰. 테이저건을 꺼냈습니다.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난동범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와라. 유치원 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예. 근데 계속 칼을 휘두릅니다. 혹시 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 지금 동선을 바깥쪽으로 몰기 위해서 막 유도하고 있는데 예. 사방에서 막고 있네요. 네. 앞뒤 양옆. 칼 내려놓고 얘기돼요. 아저씨 얘기 들을 테니까 칼 내려놓고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지금 잘 들리지도 않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완전 많지 이런 거. 이게 지금 아침 8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등원할 텐데. 네. 자, 여기서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아파. 자, 테이저건을 맞으니까 이 남자가 바로 쓰러졌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다가가서 흉기를 뺐고 제압을 합니다. 빠른 시간에 잘 쐈네요. 정확하게. 제압한 이후에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됐습니다. 이 경찰관들을 향해서 멱을 따버리겠다 이렇게 막 위협을 했던 남성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저 남성이 이제 평소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 후에 바로 정신병원 병동에 이제 응급 입원 조치를 시키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조현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약간 좀 감염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조현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심신미약 감염이 되진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사리 분별 혹은 행위 통제에 문제가 있어야만 혹은 심각해야만 심신미약 혹은 심심상실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저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점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명확하죠. 그래서 형사처벌은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사하지만 더 치명적인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었습니다. 유치원 인근에서 돌에서 도끼를 휘두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유치원 앞에서 3명이 그 도끼에 맞아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현병이 대단히 심각했고요.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성령이 목소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그다음에 이제 뇌파가 자기 뇌로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현병은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는 어떻게 내렸냐 하면 특히 이 사람이 사전에 흉기를 구매하는 등 그 준비가 치밀한 점, 또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을 인정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해 남성 억울하다면서 항소했고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15년형 그대로 유죄가 됐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제가 근데 항상 이 테이저건 이런 거 보면서 경찰 입장에서 저도 막 상상을 하거든요. 카트리를 딱 꼈잖아요. 근데 뭔가를 조준을 해야 되는데 빗나가거나 어떤가 뭐 옷이 두꺼워서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범죄자가 오고 있어요. 그 연속으로 쏠 수 있는 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테이저건. 그때 말씀해 주셨죠. 그게 안 되죠. 테이저건. 그때 말씀해 주셨죠.
더우셨나요? 더우셨나요? 그런 부분들. 네, 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나? 그 부분까지는 얘기 안 네, 해요. 대저건에 대해서. 아, 그때 자리에 없으셨나? 전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어떻게 되죠? 아하, 이거 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제가 실수를 했지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 테이저건은 기본적으로 뭐 지구대나 파출소 이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일지에 쓰죠. 그냥 결과만 알면 되는데 앞에서 괜찮은데 예,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테이저건을 쏘기 전에 카트리지를 이제 밑에다 이제 넣게 되죠. 카트리지가 뭐예요? 전기? 카트리지가 이제 그 전선처럼 해서 발사되는 딱 두 개. 발사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침이 박혀 있는. 네. 저기다 딱 장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훈련 받을 때 저도 뭐 몇 차례 못 쏴봤는데 근데 질문이 뭐였죠? 지금 얘기하는 맞는데 네. 빗 맞았을 때 네네. 범죄자는 또 오잖아요. 네. 방송 쏘는 게 가능한지 그 카트리지도 갈아야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실물 테이저건을 네.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테이저건. 예, 테이저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처음 봐요. 예, 테이저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이저건 카트리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카트리지입니다. 예, 보통은 손잡이 밑에 이렇게 장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아까 이제 이걸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네. 이제 쏘면 전국 침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카트리지를 따로 분리하게 되냐면 김동현 씨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가 체포 과정에서 저항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이거 예. 지금 맞아보고 싶어요. 이거 예. 지금 맞아보고 싶어요. 아까 안 돼. 진동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옆에 이렇게 예. 다 올 뻔했어. 한 5초 정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한 5만 볼트 전류인데요. 5만 볼트. 이 전기 충격기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날 뻔했다. 나도. 그래서 지지게 되면 바로 그냥 깨갱하겠죠. 예, 깨갱하겠죠. 한번 지켜줘. 나 너무 놀랐어. 김동현 씨. 진짜 저 봤죠, 전류? 봤죠? 저 튀어나온 줄 알고. 나 너무 너무 무섭어요. 아주. 이제 그러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칼을 들고 저항하거나 도주하려고 그러면 카트리지를 빼가지고 삽입을 한 다음에 오, 제발. 네. 판타지 말아주세요. 한번 맞춰보죠. 저기 표적 보이시죠? 레이저가 이렇게 표적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보통 3, 4m 정도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쏘면 나가요? 나갑니다. 와! 오빠 서봐요. 농담이에요. 네. 맞아보고 싶다면서요. 소리 듣고. 이게 그 전국 침. 이 침이 양식바늘처럼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엄청 날카롭네요. 이렇게 꽂히면서 그렇죠. 전류가 막.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르고 있으면 계속 전기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이렇게 한 번 쐈는데 또 그 목표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쏘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 명. 같이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발은 안 된다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분이 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테이저건이 어떤 상황에서 또 사용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70대 노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 도착해서 내부를 체크하니까 잡을 거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테이저건을 장착을 하죠. 테이저건 준비했는데 저 안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란히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지금 부축을 하고 있거든요. 자, 테이저건을. 이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마. 아유 경찰 오지 마. 오지 마.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다급히 외칩니다. 아니. 자 보세요. 개가 뛰어나옵니다. 배가 너무 크다. 대형견입니다. 할아버지가 개한테 물린 거예요 지금. 아니. 자 그리고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고. 네.
야 진짜 이거 대처 너무 잘하셨어. 빨리 그죠? 조금만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막 달려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완전 야 완전 굳었어 몸이. 네. 잡을 거 없어요? 잡으세요. 묶어, 얼른. 할아버지를 공격한 개는 무려 40kg의 대형견이었는데 개가 40kg? 사람이에요 사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 주인을 물은 개였어요. 아우 너무 위험하게 저렇게. 발 묶을 거 없어? 어머니 얼른 나가시고 얼른 나가세요 아버님은. 그래서 119 구조대원에게 보내졌고 주인을 물어. 네. 물어. 쓰러진 개를 그물로 이제 경찰이 제압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 근데 저 개는 이분이 10년 넘게 키운 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밥을 주려고, 개밥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개가 흥분을 해서 목줄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달려들어서 어르신의 이제 막 목과 머리를 물은 상황이에요. 머리를 물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지마 다른 분들 물리실까봐. 네. 어떡해. 물릴까봐 다급히 이제 오지 말라고. 어떡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피해 할아버지가 다행히 이제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하시고요. 일단 2주 정도의 치료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내가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면 사실 뭐 안락사를 시키는 법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물린 거면은 네. 저 개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뭐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 할아버지가 다행히 이제 생명의 지장이 없는 정도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상해였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안타깝지만 저 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주인 할아버지와의 동의하에 안락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또 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 한 번 물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 말 너무 맞아. 싫어하는 게 저도 개를 평생을 키워봤던 사람인데 저는 5년 키웠던 저희 개 싸움 말리다가 물렸어요. 지금도 여기 진짜? 이렇게 2개 여기 이렇게 개 와, 자국 이빨 자국 여기를 물렸네. 네, 여기 여기 물려가지고. 두 개 선명하게 있네. 어머. 있어서 야. 평생 가요. 그 테이저건을 사람도 2발 맞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걔는 좀 체구가 작은데 괜찮은가요? 쏴도 되는 건죠? 예, 그렇습니다. 꼭 테이저건을 사람의 한정에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개나 멧돼지 같은 경우 사람에게 공격하는 그런 동물을 향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테이저건에 대한 영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향해서 또 테이저건이 발사가 됩니다. 경기도의 시내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남성. 뭐라고 뭐 계속 얘기를 해요. 네. 아휴, 참. 무언가 휘두르며 위협하는데 경찰을 막 위협을 합니다. 양손에 든 것은 칼과 톱이었습니다. 양손에 칼과 톱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분 후에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 그러나 자, 테이저건을 쏘고 맞았는데 끔찍도 않고 멀쩡해요. 멀쩡해요. 맞았는데요? 쓰러지지 않고 또 다시 달려듭니다. 심지어 전극침을 직접 뽑아 제거하는데 그러니까 옷이 두꺼워가지고. 네. 이게 막 차도까지 이어져요. 장봉을 맞았는데 안 떨어뜨려. 와 너무 위험하다. 아니 경찰 4대1로 막 지금 막 하네. 어우. 자,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경찰 한 분이 조준을 하고 있죠. 범인의 다리를 실탄으로 맞춘 경찰. 실탄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리 쪽으로 맞추셨구나. 네.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는데도 제압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실탄을 쏴서 제압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전 남성은요.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였는데요.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양손에 칼과 톱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한테 달려들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경고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약자가 강한 걸 보여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왼쪽 허벅지 부분을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전치 2주에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유. 아니 그러면 경찰까지 다치게 했으니까 이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 이제 검거돼서 수사받고 기소가 되었고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피고인은 거리에서 칼과 톱을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한 점,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의 유죄가 선고되었고요. 징역 6년형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테이저건 쐈는데 옷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버틴 네. 거죠. 저 범인이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두꺼워서 테이저건의 침이 범인에게 제대로 꽂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보면 너무 위험했잖아요. 막 주변에 시민분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저럴 때 그냥 바로 실탄으로 좀 대응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무기도 2개나 들고 있고 꼭 테이저건 해보고 안 됐을 때 실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룰이 있나요? 예.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그런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단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단계, 그 다음에 소극적 저항 단계, 그 다음에 적극적 저항 단계, 여기에는 이제 분사기, 그리고 또 폭력적 공격을 대항해 오면 그때는 테이저건, 그다음 치명적 공격, 뭐 칼을 들고 위해를 갈 이럴 때는 이제 권총 사용.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지만 매번 이렇게 총 쏘는 걸 주저하는 거는 총 쏘고 나면 이게 잘 쐈네, 못 쐈네, 이거에 관련된 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진술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불이익이 올까봐 망설여지는 거죠. 자기가 다 떠안을 걸 생각하고 쏘시는 거.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테이저건이 옷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움직임이 심할 경우에 이게 명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많은 사전 훈련을 해봤을 때 실제 상황에서 그게 잘 적용이 될 텐데 테이저건의 캐트리지의 가격이요. 실탄의 100배입니다. 테이저건은 카트리지 한 발에 3만 원 정도 한데 총알은 한 알에 200원에서 300원? 훨씬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상 거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실전에서는 사용하는 그런 좀 한계가 또 있죠. 아니 진짜 겨울철이라서 사실 진짜 옷이 두꺼우면 제압하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예, 겨울철에 테이저건의 한계를 현장 경찰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뭐 겨울철에 이렇게 테이저건을 사용이 잘 안 되니까 무기를 사용해라 이런 지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잘 해가지고 과감하게 총을 사용해서 쏴야 됩니다. 이게 그 점이 제일 아쉬운 점인데요. 우리는 주로 현장 경찰관의 현명한 판단에 모든 걸 맡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경찰 장비 사용 규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테이저건이 워낙 두꺼운 옷 때문에 잘 작용을 안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만큼은 테이저 사용이라는 단계를 빼줬습니다. 바로 실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 경찰관에게 맡길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그런 규칙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책임을 좀 져주는 그런 좀 보호자 같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